겁니까? 이제 그 김만배 씨가 네. 이제 회사로부터 47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왜 빌려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네. 지금 조사가 주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50억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 네. 퇴직금을 어떤 식으로 왜 지급했느냐, 어떤 명목으로 왜 지급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회사에서 빌린 돈은 이제 자기가 특별히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억 원의 그 문제된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산재나 뭐 이런 뭐 재해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부분이 왜 이상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큰 돈이 이렇게 네. 말씀드린 것 흘러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말고도 뭐 이성문이라고 또 화천대유 대표였던 인물이나 뭐 임원들이 또 회사하고 거액의 돈 흐름이나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 흔적들이 나와서 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같은 경우에는 26억 8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12억을 빌린 일도 있었다고 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돈 흐름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른 임원들도 그런 좀 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사에 들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이 출처라든가 사용처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로비 자금으로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뭐 사실 이제 FIA가 처음 네. 통보했을 시절까지는 네. 그 돈 흐름이 좀 수상한 그러니까 그런 거액의 돈이 내부자에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네.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화천대유 관련된 건들이 네. 무슨 이제 법조계나 아니면 정치계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터져 나오면서 네. 그런 흐름들이 실제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급하게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횡령, 배임 어떤 그 의심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금 흐름을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고요. 방금 또 김필성 변호사님 거론하신 내용,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죠. 화천대유에서. 뭐 화천대유 측에서는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보상금 차원으로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경찰이 분명히 들여다보겠죠, 변호사님? 그렇죠. 산재는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산재로 사망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네. 근데 뭐 청년인데 실제 어떤 산재 중대재해를 입은지 알 수가 없지만 금액이 이제 그 50억 가까이 산재막이 한 40몇 억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결국 저는 이제 그 곽상도 의원 보고 여기 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청탁을 받고 줬으면 이게 그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성균관대 동문으로서 단순하게 그 친분에 의해서 뭐 지분을 줘가지고 주더라도 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곽상도 의원을 수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 부분을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뭐 뇌물 등등도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경찰, 검찰 이 부분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됩니까? 그렇죠. 뇌물은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네. 또는 이제 그 제3자 수뢰라면 예를 들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이런 이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뭐 뇌물은 이제 좀 상당히 그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정치자금법은요. 네. 만약에 그 공동지간만 되면 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저는 뇌물보다는 수사하기가 쉬울 거고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들을 보고 그 청년은 이제 그 월급이 250만 원부터 뭐 300 얼마까지 갔는데 그 몇 년 퇴직금 해봤자 적이 보통 몇 천이에요. 몇 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산재 해봤자 네. 그것도 그 아무리 많아봤자 1년 미만일 겁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도 안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뭐 곽상도 의원 측에서 좀 솔직하게 해명을 하고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이게 그 탈당만 지금 했잖아요. 저는 의원직 던지고 제대로 그 철저하게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곽상도 의원 등등 뭐 수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또 검찰이 어떻게 들여다볼지 이 부분도 저희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수본에서 이 내용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등등을 보고 있었던 서울 용산경찰서 직원들도 파견을 하고요. 이 대장동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서 경찰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 또 나오는 대로 정규뉴스 시간에 또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가운데 검찰에서도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고발된 사안을 주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고발을 했지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등으로 고발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화천대유에서 고문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돼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먼저 의원님, 곽상도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내야 됩니까? 아마 그 부분은 이제 그 곽상도 의원은 뭐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네. 이렇게 구원하고 있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 설득력이 좀 약하고요. 아마 이제 그 고발 뇌물 사건은 검찰의 관할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요. 지금 이제 그 6대 범죄. 네. 원칙은 이게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차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 네. 검찰은 이제 보충 수사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뭐 공수처에도 누가 고발했지만 솔직히 기초단체장은 공수처의 관할이 아닙니다. 네. 광역단체장만 고위직 관할이니까 공수처도 이게 관할권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도 주로 이제 부패, 뇌물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그 선거범죄.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하고 뇌물로 곽상도를 고발한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고발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게 그 횡령이라든지 배임 일반 범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이게 검찰이 관계 1차적인 관할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하면 이게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거든요. 법리대로 하면. 근데 문제는 수사의 가장 중요한 게 그 신속성입니다. 수사가 이게 지연되면요. 증거는 인멸돼 버리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은 다 이게 도주해 버립니다. 실제 우리 남욱 변호사도 샌디에고로 이게 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따라서 저는 과연 이게 5개월 동안 경찰이 뭐 했습니까? 아니, FIU에서 통보한 게 5개월 전이면 이제까지 이게 경찰이 허송세월 했습니까? 늦어도 이게 수사가 너무 늦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의 생명은 신속성인데 다 이게 관련자들이 도주하거나 네. 증거가 인멸되는 이런 이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게 경찰이 좀 더 신속하게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가 아닌 천화동인이라는 펀드 있었죠. 이 4호를 소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굉장히 좀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인물인데 사실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수사 속도가 너무 늦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내용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에 대해서는 그 화천대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은요 아마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해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실제 그 돈이 최종적으로 이게 누구한테 흘러 들어갔느냐. 네. 바로 이게 그 사람이 실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익을 많이 취한 사람이. 저는 이제 결국은 자금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경찰이 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제까지 특수하는 검찰이 많이 맡아왔죠. 저는 이제 경찰을 조금 이게 자금 흐름이나 특수한 이게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검찰 특수부라 우리 반부패부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게 같이 합동으로 이낙연 그 후보들이 그랬잖아요. 합동 우리 수사팀을 구성하자. 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특검을 하든지 저는 이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돈, 이 자금이 흘러간 쪽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수사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내용 가운데 저희가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내용,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 1,5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는데 자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경영 자문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번에 보니까요. 법조인들 여러 명이 지금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일명 뭐 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신데 네. 이 부분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경영고문인지 여부가 좀 애매하죠. 애매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피해가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변호사법상으로는 변호사로 등록해서 하고 개업 신고를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걸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내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영 고문이라는 걸 하려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고문 결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직원으로 등록해서 뭐 고문료를 받았든지 직원으로 고문이라는 이름의 직원으로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자기가 이제 자문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별도의 자문업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걸 세금 처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정말 세금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됐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더해서 네. 그 제공했던 용역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변호사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순환 검찰총장 등등 사실은 그 신망이 높은 법조인들인데 결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고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법조 기자였다는 거죠. 이 김만배 대주주가. 이런 끈끈한 관계들, 또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사안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명망 있는 이제 법조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검찰과 관련 있는 법조인들이 물론 대법관 같은 경우는 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들이거든요. 곽상도 의원도 그렇고 네. 지금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요. 이게 저도 이제 개발업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소송 이런 것들 경험이 좀 있는데 많은 경우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권이 왔다 갔다 하고 유혹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이권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조합장이나 이런 걸 책임을 졌던 사람들은 의뢰 형사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제 이분이 또 법조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업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유력한 법조인들을 고문으로 영입을 해서 이제 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또 법조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대응 때문에 이렇게 영입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라는 사람들이 이 같은 어떤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걸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인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연을 동원해서 사업에 그렇게 매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입맛이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 윤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다루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상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수처는 이재명 지사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고 기초지자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만 해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것까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도 근데 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이렇게 조사 조치나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공수처가 이게 정말 수사 대상이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
이게 좀 제가 봐서는 뭐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그런 겁니까?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무가 주어진 사람,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네.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이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인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돼서 적법하게 이익을 가져가야 될 쪽에 이익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손해를 끼쳤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현재 좀 알려진 정도나 내용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적법하게 이익이 돌아갈 곳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런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임무를 담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컨트롤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는지 여부도 좀 불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것이 피해를 끼쳤으면 공공에 피해를 끼친 걸 텐데 지금 공공에서 5천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오게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은 이게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못 가져온 것인지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갈리는 상황이어서 현재 좀 알려진 정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수처가 진행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공수처가 그 측면에 있어서도 이쪽 수사나 이런 거 진행하기는 뭐 쭉 힘있게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어떤 사안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변호사 두 분을 모시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속 시원하지가 않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뭐 늑장 수사,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 물으냐, 압수수색 한 번이라도 했냐, 지금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 지금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합동수사본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경찰, 검찰 합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답이 안 된다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이래 특검이요. 보는데요. 네. 이유는 이제 경찰부터 보십시오. 경찰은 이제 그 자금 추적하는 다음에 이게 5개월 동안 허송 세월하다가 이제 하잖아요. 이런 게 경찰한테 맡겨놓으면 시절이 언제 이게 결론이 나겠어요? 대선까지 경찰이. 그다음에 이 검찰은 더 심각합니다. 연루된 분이 김수남 검찰총장, 이분이 이게 수원지검장 하다가 총장 됐죠. 그다음에 강찬우 변호사, 네. 이분도 이게 수원지검장 하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연수원 동기로 변호인이었죠. 그다음에 그 박영수 특검 다 이게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전부 그래요. 전부 이게 연루된 분들이 다 이게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직입니다. 이걸 이게 후배 검찰이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이게 검찰은 지금 수사권이 없어요. 6대 범죄 외에는 이게 이미 검수완박에 가깝도록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현 정권 들어서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다 이미 폐지됐지 않습니까? 행령배임 대부분은. 지금 이게 저는 특검이 유일한 답인 게, 왜냐하면 이게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준비 뭐 해서 90일이다. 또는 이게 12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대선 전까지 기한을 정해서 일단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일단 이게 시간은 네. 어떤 결론이든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존에 검경 맡겨놓으면 결론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검을 임명할 때도 저는 이제 여야 다 공정하게 합의해서 특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야당의 곽상도 의원 의혹까지 이게 다 특검해야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요, 모든 수사 다 받겠다 하면서 왜 이게 특검을 안 받겠다는 겁니까? 수사를 다 받겠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금 하잖아요.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특검을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여당이 반대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저는 여당도 이게 그 국민의힘이 게이트라면 당연히 특검하는 게 맞고, 그래야만 이게 그 기일 내에 뭔가 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래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이제까지 보면 특검을 임명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곤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상설특검법 있잖아요. 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여야 추천해서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면 네. 이래도 되는 거고요. 그러기 특검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의지만 있으면, 날치기 하듯 의지만 있으면 이게 바로 뭐 국회 소집해 하는 게 어렵습니까?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이게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게 그 보십시오. 허익범 특검,
드루킹 사건 특검 안 하면 이게 김경수 씨 어떻게 구속했습니까? 성과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특검 유일한 답이라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서 변호사님,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야당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변협에서도 특검뿐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특검이 어떤 제도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가의 수사 전문기관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수사권 정리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면서 몇 개 늘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을 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되는 게 특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 행정부의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정권,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당의 고위 인사나 아니면 정권과 관련된 수사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특검이 정치적 이유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 또는 정권의 의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사실 뭐 적절한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실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게 기본적으로 야당인 거예요, 여전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는 게 결국은 이거는 정권하고도 관계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아마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이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모든 특검이 다 그랬는데 특검이 임명이 되면 특검 밑에 그 수사기구는 전부 파견을 오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구가 검찰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서 위주로 파견 온 인물들이 와서 수사실 실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 자체도 실제 특검 아래쪽에 밑에서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검찰이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그런 조직이었고요. 이제까지 있었던 그 특별검사들을 이제 회고를 해보면 한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고위 검사들이 연루돼 있다고 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거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문제라면 지금 국수본에서 오히려 경찰 쪽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는 정치적으로 되게 첨예한 이 시점에 정치적인 고려가 가장 중요시해서 들어오는 특검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수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이나 이쪽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자, 특검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